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평범한 실패와 비범한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학벌일까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일까요? 오늘 우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강력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나폴레온 힐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막대한 부를 이룬 500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면 내면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입니까? 이 책에 담긴 13단계의 성공 원칙은 당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하고 정제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마치 25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생각과 아이디어뿐이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적 성취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오랜 동료이자 저명한 컨설턴트였던 밀러 허치스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성공 교과서다. 이 책은 하룻밤에 한 챕터 이상 읽어서는 안 되며 깊이 연구하고 곱씹고 명상해야 한다. 진정한 학생은 책을 그저 읽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철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 지식을 체계화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여 눈부신 성공으로 이끌어낼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철학의 위대함은 저자 나폴레온 힐 자신의 아들 블레어의 극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청력을 갖지 못했던 그의 아들은 농아로 살아갈 운명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 담긴 철학을 적용하여 자신의 장애를 단순한 극복의 대상이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부와 성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조화, 심지어 육체적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철학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는 대신 함께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습관, 즉 마스터마인드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지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최적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한 챕터씩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에서 얻은 영감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며칠에 걸쳐 그 챕터를 깊이 분석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수천 명의 성공 경험이 응축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새로운 지식의 원천과 연결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따른다면 당신은 거의 확실하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막대한 부를 쌓고 수많은 백만장자를 길러냈던 그 위대한 비밀 공식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집필 과정과 결과물은 금융, 교육, 정치, 행정 등 각계각층의 위대한 지도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공 철학 교재를 다 읽고 이 철학을 체계화하는데 쏟은 당신의 눈부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담긴 17가지 원칙은 모든 분야의 리더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매우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센트, 10센트 스토어의 왕으로 불렸던 F. 우러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공 철학 17가지 원칙 중 상당수를 적용하여 거대한 유통체인을 구축했습니다. 뉴욕의 우러스 빌딩은 이 원칙들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기념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조 지도자였던 세뮤얼 곰퍼스는 성공의 법칙 철학을 완전히 익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으며, 발명가 조지 이스트먼은 나는 이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은 돈만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귀중한 자질을 학생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500명 이상의 거인들이 맨손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체계화된 계획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한 젊은이에게 전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네기의 막대한 부의 비밀을 전수받은 그 젊은이가 바로 저자 나폴레온 힐이며, 그는 카네기의 뜻을 이어받아 500명이 넘는 거부들로부터 그들만의 부의 원천에 대한 비밀을 수집했습니다. 부라는 것은 항상 돈으로만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우정, 화목한 가족관계,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영적인 조화, 이 모든 것이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철학은 당신이 이러한 숭고한 가치를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풍요로운 부를 축적할 준비가 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책의 모든 챕터에는 수백 명의 비범한 부자들을 만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세기 전 제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현명하고 매력적인 노신사 앤드류 카네기께서 제게 그 비밀을 넌지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제 눈에서 기쁨의 빛을 잃고 제가 그가 말한 것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파악한 것을 보시고는 그 비밀을 세상에 전파할 준비를 하는데 20년 이상을 바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고 카네기 씨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카네기 씨는 이 마법 같은 공식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연구할 시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공식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교육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켜 학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찰스 M. 슈왑과 같은 젊은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이들을 사업에 받아들여 이 공식을 가르쳤고 그들을 비범한 리더로 성장시켰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른 모든 이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한 US 스틸 코퍼레이션의 탄생 비화는 이 공식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찰스 슈왑이 이 비밀을 단 한 번 적용한 결과는 그에게 6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이 비밀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부를 쌓았고 어떤 이들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양복점 사장이었던 아서네 씨는 이 공식을 시험하여 사업을 되살리고 엄청난 부를 일구었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그 비밀은 100번 이상 언급되지만 결코 직접적으로 이름이 불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준비된 사람의 눈에만 보이듯 스스로 발견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께서도 제게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넌지시 암시만 주셨던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모든 챕터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그 비밀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발견했을 때 얻게 될 수많은 혜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대학 졸업반이었던 제 아들은 2장의 원고를 읽고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평범한 사람이 평생 벌지 못할 초봉을 받으며 책임 있는 직책에 곧바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낙담했거나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거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제 아들이 카네기 공식을 발견하고 적용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희망의 사막 한가운데에 당신이 찾고 있던 오아시스가 존재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비밀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공을 향해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이 비밀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그들의 업적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이 비밀은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규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이 비밀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에드윈 씨. 반즈는 이 비밀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비록 연봉 1만 2천 달러를 버는데 그쳤지만 막대한 부를 쌓고 젊은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첫 장의 시작 부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부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으며 당신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돈과 명예, 지식과 행복이 그것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고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장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카네기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20년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카네기의 비밀 덕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헨리 포드,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조지 이스트먼, 존 디, 록펠러, 토머스 에디슨 등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이든 다른 것이든 그들의 업적은 카네기의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이 비밀에서 영감을 받고도 각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비밀을 모르고서 어떤 종류의 부를 축적하거나 두각을 나타낸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저는 이 비밀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얻는 그 어떤 지식보다 자기 결정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한 필수 지식의 일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교육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통달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설령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를 축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저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선가 제가 언급하는 그 비밀이 페이지 위로 솟아올라 당신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첫 장에서든 마지막 장에서든 그 신호가 나타나면 잠시 멈추고 축하하십시오. 그 순간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신호를 보고 그것을 관대하게 인정했으며 그의 사업적 성공이 그 충분한 증거가 되는 제 소중한 친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희망과 용기,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부를 축적하며 몸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은 준비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장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준비로 카네기의 비밀을 인식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짧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취, 모든 벌어들인 부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절반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절반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장. 서문. 토머스 에디슨과의 동업을 생각해낸 남자. 진정으로 생각은 실체입니다. 목표의 명확성, 끈기, 그리고 그것을 분화 다른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불타는 열망과 결합될 때 생각은 매우 강력한 실체가 됩니다. 몇 년 전 에드인 시. 반즈는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즈의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디슨을 위해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부로 이끄는 원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처음 떠올랐을 때 반즈는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을 알지 못했고 뉴저지주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소망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평범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로 너무나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느니 화물열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즈는 에디슨의 연구실에 나타나 발명가와 사업을 하러 왔다고 알렸습니다. 몇 년 후 에디슨은 반즈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불황자처럼 내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결심한 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한 남자가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미래 전체를 단 한 번의 승부에 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요청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의 사실들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반즈가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의 외모는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였습니다. 반즈는 첫 인터뷰에서 에디슨과의 동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반즈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며 아주 적은 명목상의 급여를 받고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잠재적 파트너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상품을 보여줄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반즈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명확한 목표에 가까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즈의 생각 속에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진정으로 준비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반즈는 에디슨과의 동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마음을 바꿔서 영업사원이나 해볼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는 에디슨과 동업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 남은 인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시간이 그것을 집착으로 바꿀 때까지 그 목적을 고수한다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반즈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의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살짝 들어오는 기묘한 습관이 있으며 종종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이장하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에디슨은 당시 에디슨 받아쓰기 기계라고 알려진 새로운 발명품을 막 완성했습니다. 그의 영업사원들은 그 기계가 쉽게 팔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반즈는 자신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기회는 반즈와 발명가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이상한 기계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반즈는 자신이 에디슨의 기계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그것을 제안했고 즉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팔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팔아서 에디슨은 그에게 전국에 그 기계를 배포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주었습니다. 그 사업 동맹에서 에디슨이 만들고 반즈가 설치하다라는 슬로건이 탄생했습니다. 그 동맹은 3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계약으로 반즈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즈가 그의 소망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200만 달러나 300만 달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이든 그가 얻은 더 큰 자산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는 무형의 충동이 알려진 원리의 적용을 통해 유형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반즈는 말 그대로 위대한 에디슨과의 동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재산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과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 소망을 고수하려는 결단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을 살펴봅시다. 부에 대한 모든 유형의 증거를 가졌지만 추구하던 목표에서 불과 1m 앞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를 연구해 봅시다. 황금까지 1m.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실패에 사로잡혔을 때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비의 삼촌은 골드러시 시절 금광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서부로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는 땅에서보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더 많은 금이 채굴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개월의 노동 끝에 그는 반짝이는 광맥을 발견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광산을 덮고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계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기계는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비와 그의 삼촌은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 일했습니다. 첫 번째 수레의 광물을 채취하여 재련소로 보냈습니다. 수익은 그들이 콜로라도에서 가장 풍부한 광산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몇 수레만 더 실으면 모든 빚을 갚고 그 후에는 큰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드릴은 아래로 내려갔고 다비와 그의 삼촌의 희망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금맥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지개의 끝에 도달했고 황금 항아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맥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추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고물상에게 몇백 달러에 팔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물상은 광산 기술자를 불러 광산을 살펴보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술자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소유주들이 가짜 광맥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진짜 광맥은 다비 일행이 시추를 멈춘 곳에서 불과 1m 아래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서 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물상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그 광산에서 수백만 달러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IMF 외환위기 때 혹은 힘든 사업의 고비에서 포기했던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1m 앞의 금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비는 그 손실을 충분히 만회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금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든 후에 일어났습니다. 금까지 불과 1m 앞에서 시추를 멈춰 막대한 재산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며 다비는 그 경험을 자신이 선택한 일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나는 황금까지 1m 앞에서 멈췄지만 보험을 팔려고 할 때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금광 사업에서의 포기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성공이 어떤 사람의 삶에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은 많은 일시적인 좌절과 아마도 약간의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좌절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배출한 500명 이상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저자에게 그들의 가장 큰 성공은 좌절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지점에서 불과 한 걸음 더 나아간 곳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신랄한 아이러니와 악의를 가진 사기꾼입니다.
실패는 성공이 거의 손에 닿을 듯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꿈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1미터만 더 나아가십시오. 어느 날 오후, 다비는 삼촌이 오래된 방앗간에서 밀을 빻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장농의 딸인 한 흑인 소녀가 들어와 문 옆에 섰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보고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러 왔어? 엄마가 50센트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소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제 집으로 가. 삼촌이 쏘아붙였습니다. 네, 아저씨, 소녀는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다시 일에 몰두했고 소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소녀를 보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 당장 꺼지지 않으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네, 아저씨, 소녀는 말했지만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곡물 자루를 내려놓고 통 널빤지를 들고 이협적인 표정으로 소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촌이 소녀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녀는 재빨리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50센트가 꼭 필요해요. 삼촌은 멈춰서서 소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통 널빤지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50센트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녀는 돈을 받고 방금 자신이 정복한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녀가 떠난 후 삼촌은 상자에 앉아 10분 이상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겪은 패배에 대해 놀라움 속에서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다비 역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흑인 아이가 백인 어른을 지배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것을 해냈을까요?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의 사나움을 잃고 양처럼 온순해졌을까요? 그 소녀가 그 순간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이상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명확하고 완전합니다. 그 소녀가 우연히 발견한 그 힘과 동일한 힘을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에 대한 소망을 당신의 재정적 등가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6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단순히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액수여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돈의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공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셋째, 당신이 원하는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확실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즉시 행동에 옮기십시오. 다섯째, 당신이 얻고자 하는 돈의 액수, 기한, 대가로 줄 것, 그리고 그것을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여섯째, 당신이 쓴 문장을 매일 2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당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이 6단계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번째 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돈을 갖기 전에
자신을 돈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타는 열망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 소망이 집착이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목표는 돈을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너무나 결심해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만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돈에 대한 의식이란 마음이 돈에 대한 소망으로 완전히 포화되어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초심자에게는 이러한 지침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점의 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제철소의 평범한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한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천된 6가지 요점은 고 토머스 에디슨에 의해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며 그는 돈의 축적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힘든 노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거나 경솔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6단계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돈의 축적이 우연, 행운, 운에 맡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돈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 한 결코 막대한 부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문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몽상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불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은행 잔고에서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처럼 실용적인 몽상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경제 붕괴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상금은 앞으로 10년 안에 축적될 막대한 재산입니다. 경주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중에게 분명히 유리한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변화하는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조어스 방식,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책, 새로운 문학,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새롭고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수요 뒤에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한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의 명확성,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것을 소유하려는 불타는 열망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과거의 위대한 개척자들의 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꿈은 문명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를 꿈꾸었고 그 존재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여러 세계를 꿈꾸었고 그것들을 드러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말없는 마차를 꿈꾸었고 그의 꿈의 증거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램프를 꿈꾸었고 10,000번 이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을 물리적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몽상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열망, 즉 존재하고 행동하려는 열망은 몽상가가 출발해야 할 시작점입니다. 꿈은 무관심, 게으름, 야망의 부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망했다면, 불황동안 패배했다면
당신의 심장이 피를 흘릴 때까지 부서졌다고 느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은 당신이 만들어진 정신적 재료를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나쁜 출발을 했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많은 가슴 아픈 고군분투를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은 종종 어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버니어는 종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한 처벌을 받은 후에 영국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오 헨리는 끔찍한 불행을 겪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감옥에 갇힌 후에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천재를 발견했습니다. 불행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알고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그는 자신이 비열한 범죄자가 아니라 이대한 작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기묘하고 다양하며 인간이 때때로 자신의 두뇌와 상상력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능력을 발견하기 전에 온갖 종류의 징벌을 겪도록 강요당하는 무한한 지성의 방식 또한 기묘합니다. 베토벤은 기머거리였고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꾸었고 그들의 꿈을 조직화된 생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의 희망, 믿음, 용기, 관용의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설명된 원칙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받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단순한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은 믿음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닫힌 마음은 믿음, 용기, 신념을 고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풍요와 번영을 요구하는 데 드는 노력은 비참함과 가난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노력보다 더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의 적절한 절정으로 제가 아는 가장 비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태어난 지 몇 분 후에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기의 물리적 흔적 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가 평생 기머거리이자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제 아들이 듣고 말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불멸의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물의 경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일어난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제 아들이 기머거리이자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소망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그가 약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미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가 비록 미약하게나마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청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예상치 못한 사고가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축음기를 샀습니다. 아이는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거의 2시간 동안 같은 음반을 계속해서 틀었습니다. 그는 축음기 앞에 서서
캐비닛의 가장자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의 골전도 원리를 통해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제 목소리의 소리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즉시 그가 듣고 말하고 싶어하는 저의 열망을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즐겨 듣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의 자신감, 상상력, 그리고 듣고 말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심어줄 이야기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저는 특히 한 가지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그의 장애가 핸디캡이 아니라 큰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제게 귀와 자연적인 청각장치가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뒷받침된 소망은 이성을 옆으로 밀어내고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가 7살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의 양육 방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문 파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몇 달 동안 간청했지만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부엌 창문으로 기어올라가 밖으로 나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구두 수선공에게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샀고 그것을 팔아 재투자했습니다. 사업을 정산하고 은행가에게 빌린 6센트를 갚은 후 그는 42센트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가 침대에서 돈을 주먹에 꽉 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펴서 동전을 꺼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첫 승리에 우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제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심어주려는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로 나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기머거리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감하고 야심차고 자신감 있는 작은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신문을 팔기 위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본가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수익을 꼼꼼하게 계산했고 어머니는 그의 돈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마지막 주에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연히 새로운 전기 보청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법처럼 평생의 소망이었던 정상적인 청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만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보청기를 통해 막 인식하게 된 변화된 세상에 기뻐하며 그는 전화기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소망은 무형의 것들을 유형의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소망은 정상적인 청력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